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오른쪽에 우리 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 작가 조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에는 방 팀장님. 네, 방 팀장 방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지금 도도하게 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 팀장님. 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지만 한국의 레지스탕스에 나오는 그 독립운동가들께서 지하에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평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작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엄청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네. 이대로 잘 돼가지고 평화가 정말 굳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방 팀장님 뭐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트럼프한테 노벨상은 그냥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아, 그래요? 가져, 너. 예. 너 갖고 떨어지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란 게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얼마나 우려를 많이 했습니까? 네. 한반도가 곧 전쟁의 위기가 닥칠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 작가님? 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역사는 정말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일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뭐 호사다마나 세옹지마다 뭐 이런 얘기가. 호사다마는 지금 쓰면 굉장히 불길한 말이에요.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지? 지금 좋은 일이 많은데 지금 잠깐만, 여기에 호사다마라고 편집. 찬물을 끼얹는 겁니까? 금수강산에? 아니 뭐 나쁜 일이 많다가 좋은 일 나오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헷갈렸어. 고진감래해야죠, 그럴 때는. 그것도 좀 아니고. 예? 세옹지마 하죠. 새홍지마. 그렇죠. 진짜 트럼프를 보면 인생은 새홍지마다. 진짜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건 역사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로서 정말 기쁜 소식,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은 진짜 이 팟캐스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전다방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조 작가님? 조선 공산당을 할 건데요. 비밀걸사 중에서 정말 식민지 시대에 가장 열심히 싸우고 그다음에 가장 조직도 크고 그랬던 최고의 비밀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조선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역사학계 이런 데서는 뭐 좀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그 87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다 골고루 배우려고 이제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고 그냥 교과서도 이제 일정 부분 그렇게 반영이 계속 되어 왔던 건데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뭐 좌익 진영의 그 독립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하고 묻히고 있는 것 자체도 안 보려고 했던. 그렇죠. 이제 이 앞으로 조선공산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루게 될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회주의 세력들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훨씬 그 축소해서 얘기하고 그동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독립운동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땐 좌익 진영의 독립운동도 실제 했었고. 그렇죠. 1920년 이후에 사실은 독립운동은 반 이상을 사회주의 세력들이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가지고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자체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은. 반쪽밖에 못 보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공산당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공산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헌영이라던가 김단야라던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92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자가 대유행을 했다면서요? 네, 사회주의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그 이론, 그 옷차림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좀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보이, 네. 뭐 앵겔스 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모던 보이처럼.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유행병처럼 그렇게 사회주의가 퍼지니까 이제 입으로만 사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요새 이른바 얘기하는 그 입진보. 그렇죠.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남성 중심적이고 막 양반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봉건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의식과 네, 말이 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간원들은 그걸 사과에 비유했다 그래요. 사과. 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자인 것 같지만 안에는 아직도 봉건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아주 현대사회도 그렇죠. 뭐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진보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남성들 중에 이제 네. 그거를 오히려 여성들한테 제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뭐 계속 조금씩 아주 천천히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당시 소설에도 네. 이런 이제 사회주의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흔하게 유행처럼 쓰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약간 조롱거리로 또 소설 속에 나오기도 해요. 1920년대 사회주의의 대유행.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이 그렇죠. 큰 역할을 네.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런 세계적 분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한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식미적인 상황이 아주 암울하잖아요. 봉건적인 억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착취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이제 사회주의로 딱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 혁명 때도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미쳐요. 3.1 혁명이. 네. 그래서 이제 그 3.1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의 엄청난 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힘, 민중의 힘을 좀 묶어서 좀 허무하게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좀 세상을 바꾸는데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묶는 힘, 조직을 만드는 힘,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가장 매력적이었겠죠, 뭐 진짜로. 네네. 네. 3.1혁명 이후에 이제 일본이 그 문화 정책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문화 정책.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강경하게 그 전에처럼 이렇게 갔다가는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문화 정책으로 약간 이제 유화책을 피니까 결사의 자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런 이제 것들 허용이 열죠.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책들도 좀 볼 테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335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행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1920년대가 조직의 시대예요. 조직의 시대. 그래서 이제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사회단체, 청년단체, 노동단체, 그다음 여성단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체들이 20년에만 900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21년에는 2,900개. 대박. 1924년에는 4,000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조직들이 막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이제 그 단체들이 사회주의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대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러시아 혁명 그리고 3.1 혁명으로 인해서 민중의 힘을 각성하게 된 거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일제의 문화 정책. 네. 네, 요거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일제의 문화 정책이 사회주의 대유행의 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언론 뭐 단체도 단체고 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이 다 언론사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또는 그 내용을 이론을 막 알려주는 그런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언론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한국의 정부, 조선인들의 정부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예. 큰 근데 역할을 어쨌든 하죠. 이때 20년대 일본이 아무리 문화 정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어쨌든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기만책이죠. 기만책. 대단히 근데 그걸 기만책이라서 하면서 자유로웠던 친일파, 건 육성하고.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일제시대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보면 먹줄이 이렇게 가구로 이렇게 그 파낸 자국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기사들이 곳곳이 뻥뻥뻥 비어 있어요. 예, 그런 탄압책을 항상 가지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네. 하여간 우리 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 그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나 조선일보 기자에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이런 게 깜짝 놀랐었어요. 아, 네. 지금 알고 있는 언론사 이름이 그렇죠. 네. 하여간 사회주의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공산당. 네, 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조선공산당 1925년 4월 달에 네. 큰 대회가 두 개가 열려요. 조선 기자 대회하고 전조선 민중운동자 대회. 이 두 개의 대회가 열리는데 기자 대회는 약 700명이 참가를 하고요. 네. 민중운동자 대회는 508명 정도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행사죠. 그 당시로서는. 네네. 네. 그 4월 17일 날 그 황금정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명동이죠. 네. 명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19명 정도 모이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결정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조선공산당의 시작입니다. 그 19명의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재봉이라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찬, 박헌영, 조봉암, 조동호, 김약수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김단야도 여기 네, 들어가고. 김단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선 기자 대회하고 이 민중운동 전 조선 민중운동자 대회가 네. 사실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기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네. 청년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지 않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를 연이어서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연이어서 열어서 이런 걸 몰래 이제 네. 모임을 딱 네, 가진 모임을 거지. 갖는 19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 이제 딱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튼 그럼 그 당시에 모였던 19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개의 공산주의 그룹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사들이었던 거죠. 네. 세 개의 대표 그룹인데요. 하나가 이제 화요회 가장 중심이 된 파벌이 화요회라는 그룹이고 그다음에 상해파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북풍파 그룹이 있어요. 화요파는 화요회라고 하는 공개 단체 공개 표면 단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화요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해파는 뭐 그러면 이제 상하이에서 네. 활동했던.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원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그 상해에서 만들어진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 분들이 국내에 조직을 만들려고 그 조직을 막 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상해파. 우리 의열단 할 때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요파는 이르크축구파 고려공산당. 그러면은 이제 북풍파는 뭔가요? 북풍파는 일본에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뭐냐면 일본에서 공산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북풍파라 그래서 약간 북쪽에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일본이네요. 네네. 이게 이름은 뭐냐면 북풍회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표면 단체의 이름을 따가지고 북풍파가 된 건데 북풍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불어오는 사회주의의 바람 이런 걸 그렇군요. 얘기하는 거죠. 네. 화요파는 이제 레닌의 생일. 막스의 생일. 네. 예, 화요일이고. 네. 북풍파도 이제 러시아에서 오고. 네. 예. 다 화요파와 사회주의니까. 북풍파는 이름에서 러시아와 느낌이 상당히 온다. 친하다. 아. 상해파는 중국 공산당과 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이때 중국 공산당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해외에서 사실은 이제 들어온 느낌. 그렇죠. 네. 해외에서 처음 공산주의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내에 전위 정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전위 그룹으로 만든 정당이 조선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책임 비서가 김재목이라고 하는 그 화요파
김재봉. 김재봉. 네. 아, 책임 비서는 이제 김재봉 선생이 맡았고. 네. 김재봉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경북 안동 출신의 공산주의자인데요. 상해 임정에서 이제 독립신문을 배포하려다가 그 안동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배포를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체포되면서 이제 처음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던 분이고, 모스크바 이제 극동 인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하면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중앙위원 이런 걸 했고요. 이분이 국내에 전위정당을 만들라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정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파들을 하나로 묶기가 되게 어려워서 되게 지난한 2, 3년의 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공산당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시는 거죠. 자, 조선공산당을 조직한 다음에 이제 청년 조직도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코민테른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공산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단체가 그 밑에 산하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 그 청년 단체가 따로 그 산하에 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조직들의 다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고려공산청년회라고 하는 청년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중앙집행위원장 책임 비서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박헌영 선생이 이걸 맡게 되는 거고. 네.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지금 24살 네. 만으로 24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한 25살 정도. 이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나 봐요. 네, 이게 상당히 초반부터 조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상해에 가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상해에서 그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그러니까 아까 상해파하고 경쟁하던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당원이 됐는데 이게 되면서 이제 이 나이가 젊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청년회 쪽으로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공산청년회 간부가 되는데 이때 벌써 중앙위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김다냐나 임원근 이 분들하고 같이 나라로 들어오거든요.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역할이 뭐냐면 고려공산청년회라고 하는 조직을 국내에다가 만드는 그 명령을 듣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 하다가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조선공산당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찌감치 그 두각을 나타냈던. 네. 김다냐, 김원근, 박헌영 이렇게 해서 우리 트로이카로 불리는 공산주의자 3명. 임원근. 임원근. 예. 이 세 분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트로이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라는 게 내가 사회주의자고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다른 짝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닌 나의 짝은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할 때? 사상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활동도 어렵고 하겠죠. 그렇죠. 비밀 유지가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헌영의 부인은 주세죽. 네. 주세죽도 역시 공산주의자였고. 네. 김다냐의 연인은 고명자. 네. 역시 공산주의자. 네, 네. 그리고 임원근의 부인 허정숙. 네. 역시 공산주의자. 그렇죠. 다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네. 일단은 주세죽은 이제 함흥 출신의 네. 여성이고요. 이분은 3.1운동에 참여해서 이제 옥살이를 하고 결국 이제 나와서 퇴학을 당해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3.1운동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상해로 가게 되는데 이제 허정숙이라는 분을 상해에서 만나요. 이제 허정숙이라는 분은 조금 부유한 집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허원이니까요. 네. 그때 허정숙은 좀 이제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야심이 있었던 여성 계몽 운동도 조금 이제 초반에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이제 야심은 그 이상이었다라고 어떤 얘기를 야심? 해요. 이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래서 이제 새 여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허정숙의 어떤 생각으로 묘사된 부분이 정숙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하고 싶었고 이 세상 모든 항구에 정박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 민족을 구할 사상과 이론이 무엇인지
알아내고만 싶었다. 이런 이제 어떤 꿈이 많은 여성이었어요. 스케일이 남다른 분이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나 이제 상해 또 볼셰비키 혁명에 이제 그 심취돼 있는 것이 이분에게도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명자라는 분은 이제 조금 더 나이는 어린데 이분은 이제 경성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세죽 허정숙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 이제 만나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주세죽하고 박헌영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1921년에 먼저 이제 상해에서 결혼을 한대요.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누가 주례를 봤을 것 같습니까? 김구 선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큰일. 네. 김구 선생은 반공주의자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일단 주례는 안 봤을 것 같고 네. 도산 안창호 선생도 안 봤을 것 같고 네. 주례를 여운형 선생이 보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운형 선생이 공산당 선언도 번역을 하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여운형 선생도 초기 사회주의자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 선생이 주례를 뭔가 보지 지금 않았을까? 왔다 갔다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제가 여자만 적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해 교회에서 결혼을 올릴 때 이 얘기가 저는 이제 좀 자본론에 두 분이 손을 딱 올리고 결혼식을 할 때요? 네네네. 성경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본론 독일어판에다 손을 딱 얹고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때? 네네.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이 주례사로 뭐라 그랬냐면 네. 기가 막힙니다. 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조국의 독립과 무산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원래는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이 변치 않고 예? 이렇게 양보하며 배려하며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건데 네네네. 저는 자본론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을 했다는 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문화적인 충격. 네. 축가를 가수가 와서 인터내셔널가를 그렇죠. 좀 그럴 수 특이하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자니까 자본론에 손을 얹고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분들이 또 처음 시작은 아마 다 크리스찬들이실 거예요. 여운형 선생도 되게 유명한 크리스찬이시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만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자본론으로 딱 대체 안 하고. 그리고 멋있네요. 이제 결혼 반지 끼워줄 때 결혼 반지 대신에 이제 노동 계급을 상징하는 볼트와 너트 딱 해가지고 좋지 않습니까? 네, 좀 무겁겠네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무겁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 상해에서 주세죽, 박헌영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때 이제 허정숙 씨도 원래는 우리 방 팀장님 그냥 정숙이 언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정숙이 언니하고 임원근 오빠하고 이제 또 거기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귀국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 조선 여성 동호회를 이제 조선에 와서 이제 결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조선 공산당 청년 조직 아까 고려 공산 청년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고명자 씨가 여기 이제 조선 여성 동호회에서 강연을 하나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강연을 보러 갔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이 트로이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명자 씨는 또 김다냐 씨하고 이제 연인이 돼갖고 이렇게 같이 이제 활동을 6명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저는 지금 방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호연지기 같은 게 느껴진다. 특히나 아까 허정숙 씨. 세상의 모든 언어로 얘기하고 싶고. 네. 세상 모든 항구에 정박하고 싶었다고 했던 우리 여장부 같은 느낌. 이분은 끝까지 그렇게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 물결로 오늘 이제 조선공산당 아까 아서원 2층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산주의 그룹들 이게 상당히 헷갈리면서 그림이 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화요파 그다음에 상해파 북풍파 정도
그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국내로 들어왔던 거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서울파라고 있어요. 서울파. 네, 서울파도 꼭 아셔야 되는 그룹인데 서울파는 국내 공산주의자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화요파, 상해파, 북풍파만큼이나 그걸 다 합친 것만큼이나 컸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파하고 굉장히 조선공산당을 만들 때 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을 만들기보다는 네. 우리 국내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게 같이 원래는 준비를 하다가 갈려요, 세력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해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왜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주도권 싸움이 사실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분들이 과거에 그렇죠. 약간 전력이 네네.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력들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상해파 같은 경우에는 레닌 자금이 우리 레닌 자금 알잖아요. 이동희 선생이 마음대로 썼다는 어떤 의혹. 네네. 그런 의혹이 이제 국내까지 전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파의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문화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이 사회운동, 상해파가. 네. 그러니까 좀 공산주의자들이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좀 많이 한 거죠. 계량주의자라고 욕먹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 공산주의자. 그래서 사기 공산당 사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냐면 너무 우편향적인 모습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르크트크파는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네. 그룹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기 상처를 때문에 크게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르크트크파는 그런데다가 황옥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황옥 밀정. 그 황옥 밀정 사건에서 황옥이 이르크트크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통난 다음에 이제 더 이르크트크파는 자기네 이름을 걸지 못하고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화요파라고 주요하게 그 이르크트크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다 화요파에 속해가지고 새로운 그룹에 속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했던 그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요. 그래서 서울파는 해외 공산주의 그룹들이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중심의 조선 공산당의 중심이 되기는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 그룹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청년단체, 노동단체나 농민단체. 그래서 이 서울파에서 초기에 전국 노농총동맹이라고 하는 노동자 농민의 집단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주도해서 만들 정도로 조직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굳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랑 문제 많은 네네네. 그러니까 같이 하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막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또 그 활동 과정에서도 막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딱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파는 서울파대로 또 전위정당을 따로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저의 생각은 뭐 어찌됐건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적이 거악이 앞에 있으니까 뭐 좀 작은 차이는 좀 덮어두는 어떤 통큰 단결, 예? 이런 걸로 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비밀스럽게 활동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또 19년 이후에 3.1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경찰력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경찰과 그다음에 그 경찰들이 쓰는 그 밀정들과 그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막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조그만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그게 커지는 거죠. 그런 갈등이. 그리고 또 사람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노선, 뭐 이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확 멀어지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같은 독립운동의 뜻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게 조금 단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게 중요한 우리나라 일일 수 있죠. 90년대 학생 운동권에서 조직들이 막 갈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들 갈릴 때 밖에서 보면 그 이론적 차이가 정말 조금하게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런 독재라는 것들이 큰 있거든요. 적이 앞에 당연하죠. 군사 독재라는 거악이 있지만 그렇죠. 또 약간은 그때도 분열된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독재 세력이 계속 그 비밀스럽게 활동할 수 없게만 비밀스럽게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압이 조건들을 있죠. 만들잖아요. 예. 탄압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 그룹이 비밀스럽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똑같은 독립운동을 해도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더 좀 일제가 탄압이 가혹하게, 그렇죠. 가혹하게 처벌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탄압을 하는데 그게 사실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를 부정하는 부인한다.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그냥 결정만 나도 그래도 그냥 그걸로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럼 법이 반제국주의적인 어떤 치안 태도를 유지법으로. 보인 그렇군요. 단체니. 그래서 결국에 조선공산당의 서울파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네, 그런 상태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상하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너무 제 질문이 너무 단순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대답하기가 좀 그랬는데요. 네. 지도하는 관계이기는 확실하게 지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이 각국의 어떤 그렇죠.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는 상위 조직. 그렇죠. 상부 세계 조직. 혁명을 지도하는. 네, 세계 혁명을 지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밑에 하부 지부로서 각 나라의 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조선 공산당도 그래서 조선 지부가 되는 거예요. 세계 공산당의 네. 지부가 되는데 공산주의 정당을 만든 다음에 바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네. 우리 지부를 인정해달라고 이제 승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엔의 승인을 받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유엔이다. 코민테른이.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게 유엔이 네. 이렇게 상부 조직 이런 개념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어찌됐건. 네. 그냥 단순화시키지 맙시다. 주입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저만의 학습 방법이니까 네.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승인이 되면 공식 조직으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네. 이제 활동 자금이라던가 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다른 여타 지원 자금 지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도 하게 되고 유학도 막 보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산주의자들한테 이 승인을 받는. 그러면 조선공산당도 이제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누구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죠? 당 대표로 이제 2명이 꼭 이렇게 가는데 아까 네. 얘기했듯이 당이 있고 청년 조직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는 조동호라는 분이 가고요. 그다음에 고려 공산 청년의 대표로는 조봉함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집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승인을 받는데 네. 코민테른이 이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 네. 서울파도 보내고 북풍파도 보내요. 북풍파가 처음에는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조선공산 밖으로. 그래서 이 북풍파도 그렇고 서울파도 그렇고 다 자기들도 이제 전위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교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에서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내 당을 인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네. 외교로 전을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민테른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조선공산당이 공식 지부, 그 다음에 이제 서울파나 북풍파는 그 당 외 조직으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라고 그 순수까지도 딱 두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조금 분파주의가 좀 극심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는 근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에멜파.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조선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승인도 받았잖아요. 코민테른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점점 그 조직을 불려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막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해가지고 조직이 120명 정도였는데 160여 명으로 막 확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로 조선지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이 세 가지 그 유력 그때 유명했던 일간지에 네. 각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프랙션, 그러니까 일종의 당 기관을 그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프랙션이요? 네, 프랙션. 프랙션. 뿌락실은 제가 아는데 프락실은 그거 아는데 비슷해. 프랙션은 뭡니까? 그 어원은 똑같을 것 같아. 네네, 네. 맞아요. 그 당 안에 당이 아닌 바깥에 당의 조직을 만드는 그거를 프랙션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이제 프락치 기관이죠. 프락치 기관. 그러니까 프랙션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프락치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생각하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긴 하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무서워 보이죠. 욕을 무서워 좀 보이죠. 먹지. 와 어찌됐건 식민지 시대에 네. 유력 일간지에 공산주의자들이 프랙션을 설치했다. 네, 박헌영 같은 경우에 처음에 동아일보 기자를 하잖아요. 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조선일보도 들어가서 네. 기자도 했고. 네. 네. 대단하네요. 네. 네. 김다냐도 기자였었고. 그렇군요. 방 팀장님, 네. 조선 공산당이 꿈꾼 세상은 어떤 거였을까요?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선 공산당 선언. 우리 이제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 기관지인 불꽃에 발표된 조선 공산당 선언. 네. 1926년 7월에 발표된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네. 조선 공산당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본영, 국제 공산당의 일분대로 압박받는 조선 군중을 세계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과 세계 무산자 혁명, 특히 일본의 그것과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합공화국의 밀접한 동맹을 지어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군단이라 승리의 보장은 여기에 있다. 멋있죠. 좋네요. 제가 멋있어서 좋아합니다. 아 우리 조 작가님 멋있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맨날 멋있죠. 자 그럼 이 조선 공산당 선언을 토대로 해서 뭐 어떤 세상을 꿈꿨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네네. 네. 일단 뭐 아무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등한 세상. 그렇죠. 네. 계급이 없는. 그렇죠. 네. 무계급 사회. 네.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를 이제 실현하는 거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최고 강령이 되는 거. 최고 강령. 왜 예전에 우리 이런 이론 학습할 때 좀 어려웠죠. 최고 강령, 최소 강령 이런. 조 작가님 언제 예전에 뭐 이론 학습 같은 거 하셨나 보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조금씩은 다 하잖아요. 뭘 합니까? 아 저는 술 마신 기억밖에 없는데요. 동아리에서도 하잖아요. 아니 저를 술 마신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무계급 사회,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 강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소 강령이 있어요. 최소 강령. 그러니까 이게 더 현실에 맞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바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너무 봉건적이고, 그다음에 생산력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최소 강령으로. 네, 최소 강령으로. 근데 이 민주라는 말이 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네.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그 보통 자유민주주의 네네네. 국가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뭐냐면 좀 자존심 상하는. 아니 우편한 쪽으로 들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들이 공산주의자가 원하는 거였을까? 라는 의심을 연구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불꽃 그 조선공산당 선언의 말미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슬로건으로 네.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걸 딱 보고 사실 앞에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건 혹시 인민공화국이 정말 원하는 건 인민공화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인민공화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조성의 실정에 맞게 민주공화국을 거쳐서 인민공화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자기들이 원래 원하는 것은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인데. 그래서 인민공화국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인민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공화국이어도 그 중심에는 노동자 농민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조선에서는 이제 반제국주의하고 반봉건주의를 함께 이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선 일단 부르주아 그렇죠. 민주주의 혁명이 네. 먼저 그렇죠. 이제 시작해야 될 1차적으로. 네. 그래서 반제국주의 해야 되고 반봉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같이 손잡을 사람들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민족 통일 전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 그 노동자 농민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노동자 농민 외에 소부르주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족 부르주아들 중에서 그 반동이 아닌 사람들,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과 손을 묶어 가지고 민족혁명 민족 통일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계급들이 다 힘을 합치는 민족 통일 전선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민족 통일 전선의 연장선에 이제 임시정부에도 참여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그런 생각으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는 이동희 거예요. 선생 같은 경우 네네네. 그렇죠? 네. 자, 조선공산당의 어떤 이제 그 조선공산 선언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건지도 살펴봤는데 근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네, 안타깝게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니까요. 네,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술 때문이에요. 네, 좀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술을 끊어야 되나. 1925년 11월 달에 그러니까요. 그 신의주 술 먹은 청년들이 네. 신의주 경찰을 폭행한 사건. 그러니까 순사를 폭행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아까 우리 조 작가님이 얘기했던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 명제가 딱 들어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때 그 10만 청년회라고 신의주에 있었던 아주 유력한 사상단체인데요. 이 사상단체 회원들이 결혼 필요연을 했어요. 네. 어떤 회원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필요연을 하는데 이 같은 술집에 친일 인사였던 변호사 박유정이라는 사람과 갖고 의사 송계하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있는 일본 순사를 접대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역 유지라는 자들이 친일적인 지역 유지라는 자들이 일본 경찰에게 이제 접대. 앙응을 베풀었던 네. 접대를 했던. 이것만 만약에 술 먹지 않고 먹으러 올라가다 봤어도 눈꼴 사나워서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불을 부은 게 그 이 접대를 하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뭐냐면 사람을 그 식당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좀 조용히 놀으라고. 그러니까 결혼 피로연을 하니까 이제 음주 가물을 즐기게 되니까 그렇겠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돼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렇죠. 시위가 붙은 거. 여기 아래서는 조용히 이제 접대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그래서 되는데. 이제 술이 취한서 이제 기분 나빴던 그 청년 일부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게 뭐 주먹다지까지 막 하게 돼버리는 거죠. 멱살 잡고 하다가. 처음에 뭐 말로 싸웠어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 주먹 나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술 마시고 시비 붙어서 단순 폭행 사건인데 네. 왜 이렇게 커진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신문 보도에 이제 경찰을 폭행했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신문 기사에도 이거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갑자기 일본 경찰 쪽에서 그 청년의 인사들의 집을 가택 수사. 수색을 나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이 나쁜 놈들. 그래서 가택 수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택 수색 과정에서 그 박헌영이 여운형을 통해서 조봉암한테 보내려고 했던 서신 세 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의 실체, 그다음에 고려공산 청년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주요한 간부들이 체포가 됐는데 박헌영과 주세죽도 이날 같이 체포가 됐는데요. 자택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체포될 거라고 생각 못한 상황에서 아주 급하게 이제 체포를 당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신의주에서 결혼 피로연하는 끝에 이게 자기네들을 갑자기 잡으러 올 줄 누가 알았어. 이때 막 44명이나 체포가 됐으니 완전 다 그냥 당이 다 털린 거야. 네, 여기 근데 특히 지방은 아닌데 중앙 조직들이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폭행 사건인데 일제 경찰은 이제 10만 청년회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단순 폭행인데 가택 수색까지 해서 편지가 하필 또 발견되면서 거기 편지가 있었던 이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중앙조직이 붕괴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거. 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네. 이때 경찰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고문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네, 엄청난 고문 엄청났겠지. 당했죠. 그 고문 때문에 뭐냐면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막 발생을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박헌영이 자기가 그 어느 그 공산주의 잡지에 그 이때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 중 누군가가 체포되기만 하면 그는 곧바로 예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찰서의 비밀 장소로 끌려가게 된다. 일제 경찰은 연행된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냉수나 혹은 고춧가루를 탄 뜨거운 물을 입과 코에 들이붓거나 손가락을 묶어 천장에 매달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거나 긴 의자에 무릎을 꿇어 앉힌 다음 막대기로 관절을 때리거나 한다. 7, 8명의 경찰들이 큰 방에서 벌이는 축구공 놀이라는 고문도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먼저 희생양을 주먹으로 후려치면 다른 경찰이 이를 받아 다시 또 주먹으로 갈게 된다. 이 고문은 가련한 희생양이 피범벅이 되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다. 근데 이 글을 지금 읽으니까 네. 예, 그 뭐 최근에 봤던 영화 그 1987도 떠오르고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몇 해 전에 개봉했던 김근태 선생 다뤘던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남영동. 네, 대공분실. 네, 네, 예, 그 영화도 떠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경찰들이 벌였던 고문과 지금 이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어, 전수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배워가지고 더 발전시켰죠. 예. 네. 아, 참 그 축구공 놀이라는 고문은 참 이게 참 읽으면서도 너무하네. 너무 네. 잔혹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문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요. 이렇게 쓴 맞아요. 거죠.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자주 보거든요. 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뭐 어떤 용의자 혹은 피의자의 어떤 진술서나 편지 이런 거를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이 진술서나 편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제 하나의 기준이 그 전문가들이 그 프로파일러나 심리학자들이 보는 기준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가예요. 그러니까 직접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세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진술서는 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성 있어야지. 그렇죠. 참 혹독한 고문을 당했군요, 네, 진짜로. 네. 이때 워낙 그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 박헌영이 그 또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또 재판 투쟁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1927년 9월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네. 우리들의 행위는 한국의 민족 해방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죄다. 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일본 경찰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 끝나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린치를 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재판에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했고요. 재판하면서 그 취조할 때 취조 도중에 사망한 동지들을 살려내라고 막 네. 울부짖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좀 울컥하더라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헌영이 그 정신 이상이 와요. 정신 이상이. 너무 그래서 고문을 많이 받아서. 네네. 네. 그래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증세가 한 2달 이상 지속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되니까 그 변호사들이 계속 그 보석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일본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위독하다 또는 정신 이상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보석으로 출감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왔을 때에 동아일보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지금도 실려 있어요. 병보석으로 풀려난 네. 박헌영의 모습. 네. 네. 근데 그 혼이 없어 보여요. 그 사진에. 약간 조금 넋이 나간 듯한. 네, 넋이 나가 있는 사진이고요. 아주 초췌하게 찍은 사진이고 거기에 이제 주세죽이 그 박헌영의 몸을 안고 이제 부축하고 있고 그 옆에 변호사가 서 있는 그런 3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쓴 시가 있어요. 시문이라고 하는 작가 유명하잖아요. 상록수. 네, 네. 네, 시인이자 소설가죠. 네.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갖고 왔으니까 네,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죠. 네, 시는 우리 방 팀장님이 그럴까요? 시문의 박군의 얼굴이라는 네. 시를 방 팀장님이 좀 읽어주시죠. 이게 자네 얼굴인가?
여보게 박군, 이게 정말 자네의 얼굴인가? 알코올병에 담가놓은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마르다 못해 해면같이 부풀어 오른 두 뺨, 두개골이 드러나도록 바싹 말라버린 머리털. 아, 이것이 과연 자네의 얼굴이던가. 박아, 박구나, 헌영아. 사랑하는 내 아내가 너의 자네를 안았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동지들이 내 손을 잡는다. 모로 흘긴 저 눈동자. 오, 나는 너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오냐, 박구나. 눈은 눈을 빼어서 갚고 이는 이를 뽑아서 갚아주마. 너와 같이 모든 X를 잊을 때까지, 우리들의 심장의 고동이 끊길 때까지. X는 뭐죠, 근데? 그 시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저희도 네. 모르는데 이제 그 혼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박헌영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많은 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네. 사실은 경성 고등보통학교의 네. 동창생이에요. 아, 동창생이고. 친구군요, 친구. 네. 3.1 운동도 같이 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문 같은 경우에는 3.1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박헌영은 구속은 피했고 3.1 운동 때 하고 그다음에 상해로 또 같이 가가지고 약간 시문 선생이 같이 도와준. 이런 조직 활동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중에 이제 맞지 않았었는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시 쓰고 이런 거 했는데 이 사진을 그 사진 동아일보 사진을 보고는 스스로 이렇게 분노해서 그 시를 이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이때 이렇게 엄청나죠. 해서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1년 만에 네. 국경을 탈출해요. 박헌영이. 네, 주세죽 선생하고 같이.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애를 낳아요, 두 분이. 네. 그래가지고 28년에 9월달에 함경선 기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 그러더라고, 애를.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11월에 두만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국경을 탈출하는데 이때 나온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 아, 그렇습니까? 네. 두만강. 고 김정구 선생이 50년을 한 곡으로 버티신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아, 그게 이런 네, 사연이 이 있는. 슬픈 주세죽 박헌영. 아, 이거 정설입니까? 네, 저는 이걸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박헌영의 아들이신 네. 아들분이 얘기하신 거여가지고 네, 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네.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철도로 갔다는 얘기는 좀 그 다른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철도를 현실적으로 철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일본의 경찰들이 다 철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철도보다는 배로 함흥에서 갔을 배로 갔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넘었다. 그게 좀 더 그 연구자들이 더 받아들이는 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따님이 네. 우리 엄마 자기 네. 자기 엄마 주세죽 네. 선생한테 들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느 게 네, 맞는 네. 건지는. 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탈출한 직후에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디 다른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네. 여하튼 탈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출산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이 그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이건 다 아들과 딸들의 어떤 패권, 진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대중가요를 이제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노래방 다녀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우리 그 옛날 우리 가요들을 보면은 친일파가 만든 대중가요도 그렇죠, 많고 많죠. 남인수 같은 분도 사실은 친일 행적이 많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친일 그래도 가요였다. 가슴 아팠던 적이 예. 많아요. 근데 눈물 젖은 두만강은 이런 사연을 담고 있는. 한국을 못. 예. 김정구 선생께서 진짜 한 곡으로 이 노래 한 곡으로 거의 진짜 50년을 버티셨던 그런 명곡 아닙니까?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다음에 이런
고생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세로만 이렇게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게 막 그렇게 그렇죠. 농담식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그렇지만 입진보. 진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민족 해방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 운동을 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노래가 그런 노래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노래도 그 지금처럼 우리는 극우 반공주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이게 좀 눈에 좀 한번 이렇게 딱 뭔가 씌워서 보려고 하는 색안경.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20년대에 그 공산주의자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 조선 사람들은 정말 우리 조선이 낳은 지식인들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하면서 민족을 위한 논설 같은 걸 쓰면서 활동했던 분이죠. 근데 그런 개인의 분들이 또 영달을 다 버리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걸 또 사진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탈출하는 모습까지 신문지상에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정말 그 눈물이 젖어서 두만강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중가요로도 네, 나올 수 네, 있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진영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 가운데서 가장 또 모진 탄압을 받고 가장 또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좌익 계열이 아니었나 네,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선공산당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도입부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네. 네. 과연 4주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방 팀장님? 네,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마음의 고향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우리 방 팀장님의 눈물 젖은 두만강 라이브로 그 라이브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살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그대로 가서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